안녕하십니까. 박종규 기술사입니다. 정보통신 기사, 산업기사 실기시험이 이제 30일 채 안 남았죠. 지금 뭐 잘 정리를 하고 계실 텐데 마지막 점검을 하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테니까 마무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 실기 시험은 이제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 그래서 항상 필답형 같은 경우는 실기 시험 기간 중에 첫 번째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이제 8월 10일 날 시험을 보실 거고요. 기사 같은 경우는 9시 반부터 150분, 산업기사는 2시부터 120분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한 5년 정도의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를 예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한번 보신 분들은 좀 참조를 하시고, 만약에 못 보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찾아서 기존에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알아야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1회 때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이번에 시험을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 이제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자, 1회 때의 가장 특이한 점은 단답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단답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단답식 중에 망 관리 및 프로토콜 문제를 망 관리 및 프로토콜 분야에서 총 4문제를 출제를 해서 24점을 줬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출제 기준 중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망 관리, 우리가 NMS라고 하죠. 그리고 NMS에서 쓰는 프로토콜은 우리가 SNMP라고 하고요. 그리고 SNMP에서 쓰는 포트는 UDP 프로토콜을 쓰고, 포트는 161번, 162번 포트를 쓴다라는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림과 뭐 여러 가지 방화벽하고 응용을 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다기보다는 쉬운 문제인데, 약간 응용을 하다 보면 이제 이제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가미했던 이런 게 조금 좀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답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제 부분 점수가 좀 적었다는 겁니다. 부분 점수. 그래서 단답식 같은 경우는 맞거나 틀리거나, 그죠? 왜냐면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 쓴 뉘앙스를 보고 이 시험을 보신 분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따라서 부분 점수를 좀 줄 수가 있는데, 단답형 같은 경우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그다음에 3개를 다 쓰시오 그러면 3개를 다 맞아야만 전체 점수를 준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출제 어떤 전체적 합격률을 좀 조절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회 시험 때는 아마 합격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 평년 다른 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알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약간 응용을 했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번에 많이 좀 난이도 조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을 계속 아마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도 이런 부분을 유심히 좀 잘 보셔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단답식에서 개통시험, DNS, 설계감리, 이제 우리가 많이 다뤘던 문제들이잖아요. 많이 다뤄보셨잖아요, 그죠? 그 기출 문제에서. 그리고 서브네팅 문제, 신뢰성 확보 문제, 무선 요것도 이번에는 이제 계산 문제기는 했죠. 계산 문제. 그래서 람다는 F분의 C. 그래서 이 주파수 대역에 따른 이 파장의 길이가 얼마냐, 이런 문제로 냈었죠. 그래서 하나만 아는 게 아니고 이 파장 대역도 알아야 되고 이 공식도 알아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품질척도 뭐 FER이냐, CER이냐, BER이냐. 그래서 디지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우리가 BER이죠. 이런 문제들도 많이 이번에 출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현장 문제 중에는 설계 내역서, 그다음에 월간 주간 공정표를 며칠 이내에 검토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출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접지 측정의 종류는 우리가 3극 측정, 61.8% 측정, 2극 측정, 자 클램프 미터 측정 이런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요 세 가지를 시험에서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숫자 3, 61.8, 2 요것만 정확하게 딱 쓰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높은 배점으로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광통신하고요. 그다음에 접지 측정 문제 요 두 가지. 그다음에 그 채널 용량을 계산하는 문제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채널 용량이나 이런 그 계산보다는 약간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계산 문제가 특히나 이 발해입법을 이용한 동케이블 고장점 측정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9년, 그다음에 2014년, 15년 이때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 약간 오래된 기출 문제 중에 잘 다루지 않았던 이런 문제를 계산 문제로 포지션을 해서 약간 난이도를 좀 조절한 이런 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많이 했던 뭐 채널 용량, 그다음에 반사 계수 뭐 이런 문제들은 출제 안 하고 약간 이런 좀 구석에서 좀 출제한 게 있죠. 그래서 발해입법을 이용한 동케이블 고장점 측정 이런 것도 좀 개념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 중에는 우리가 이제 캐리어 이더넷 문제하고 L2 스위치나 브릿지에 대한 기능, 그래서 브릿지 LT 스위치나 브릿지 기능, 뭐 러닝, 플러딩, 뭐 포워딩, 뭐 이런 문제들을 좀 출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캐리어 이더넷의 특징, 뭐 표준화돼 있다든가, 그다음에 확장성이 굉장히 좋다든가 이런 문제를 신규 문제를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배점은 4.6점에서 총 10점, 그러니까 10%에 해당하는 10%에 해당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출제를 했었고, 자 90%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와 기출 문제를 응용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신규 문제보다는 이 기출 문제 90%에서 우리가 원하는 점수 60점을 맞기 위해서는 최대한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와 답을 단순히 암기하는 거를 하시면 안 되고 문제와 답을 보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답을 보면 이게 어떤 문제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수준으로 조금 레벨을 좀 업 시키셔야 어쨌든 합격을 하시는데 조금 더 근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때는 이런 단답형을 출제를 하면서 부분 점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합격률이 좀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런 특이하게 어느 특정 분야, 한 분야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응용을 해서 출제를 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충분히 봐서는 아마 이런 그 출제 방향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 분야를 알아도 좀 깊이 있게, 왜냐면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도 내고 이렇게도 내거든요. 그다음에 문제에서 답을 찾는 경우도 있고 그 답을 가지고 문제를화 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보실 때 그런 관점으로 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하실 때는 뭐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최소한 한 200개 정도의 아이템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노트 같은 거 사셔서요. 뭐 예를 들면 뭐 1번 여기에 뭐 이제 시험이다. 예를 들면 이제 시험에 대한 걸 정리를 한다 그러면 뭐 개통 시험, 뭐 연동 시험, 그다음에 통합 시험, 그다음에 뭐 통합 시험, 그다음에 그 뭐 단위 시험, 이런 시험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다뤄보면 통합 시험이나 단위 시험이나 연동 시험이나 개통 시험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번 출제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하나의 내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각각 띄어서 정리를 하면 나중에 이게 응용을 하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이다. 시험에 대한 걸 정리를 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공부를 하시면서 시험 이 문제 여기 나왔었네. 그러면 거기다가 계속 추가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200개 정도를 정리를 하시면 합격권에 아주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200개가 다 안 된다고 해서 물론 200개를 더 하시면 좋겠지만 뭐 50개도 좋고요. 50개도 좋고 100개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개를 정리한다고 해서 합격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50개를 더 꼼꼼히 더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더 뭐 좋게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50개, 100개.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0개 정도, 200개 정도가 한 5년치 정도를 이렇게 뭐 그 유사한 문제를 다 이렇게 합치고 해보면 한 200개 정도 아이템이 됩니다. 그래서 기사 문제가 산업기사에도 나오고요. 산업기사 문제가 기사에도 출제가 되니까 그런 유형으로 잘 꼭 정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가장 쉬운 건 뭐예요? 그냥 문제다를 암기를 하는 건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약간의 좀 공부를 하신다 생각을 하고 이런 꼭 좀 정리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회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좋겠느냐? 이거를 1회 때 문제를 약간 유추를 해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암기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겠고, 5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대학 노트 한 장에 한 문제씩 꼭 꼼꼼히 기출문제를 풀어가면서 한 문제 정리하고, 그러면 계속 유사한 문제를 거기에 계속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죠? 왜냐면 뒷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는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인데, 그러면 그거를 다시 거기다 정리를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러다 보면 광통신 문제만 이게 쭉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측정 장비류들만 쭉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무선만 또 정리가 되고, 이렇게 그룹별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응용 문제가 나와도 여기서 쫓고 여기서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 200개가 됐든 50개가 됐든 뭐 10개라도 좋습니다. 10개든 50개든 뭐 100개든 간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 하나하나 정리를 하신다는 목표를 가지고 꼭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정리한 이 노트 200개든 10개든 50개든 그것만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암기하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이런 패턴을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하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늦지 않으셨으니까 꼭 이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때 다루지 않았던 문제 중에 기존에 출제가 많이 된 것들 중,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광통신입니다. OTDR이나 광중계기 산정 거리하는 계산이 있어요. 계산식 기출 문제 중에 이번에 광통신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기사든 산업기사든. 그래서 광통신 문제를 조금 더 좀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라우팅 프로토콜 문제, 내부 라우팅, 외부 라우팅, RIP나 OSPF, 그다음에 외부 라우팅에는 BGP 이런 것들도 좀 보완을 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안 장비류, 방화벽이나 IDS, IPS에 대한 각각의 특징들, 그다음에 방화벽의 기능, IDS의 기능들을 좀 꼼꼼히 좀 기출 문제들을 모아서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출에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1회 때 언급이 안 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조금 더 많이 좀 다뤄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현장 문제 중에는 이 사용정 검사, 그다음에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그다음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 부분이 이번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뎁스 있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용정 검사의 종류 뭐가 있어요? 뭐 분해통신선로, 이동통신선로, 방송 공동수신선로, 그죠? 발주자가 건축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각 지자체장이 검사를 하게 돼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은 뭐예요? 특등급, 1등급, 2등급. 그다음에 뭐 그 업무용 건물이나 공동주택이나 그다음에 그 뭐 그 인증에 대한 그 서류 심사에 대한 인증도 있고 현장에 대한 현장 심사도 있고 뭐 심사에 대한 종류 이런 것들도 잘 좀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고 한 군데 모으는 겁니다. 사용전 검사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려요. 사용전 뭐 50번에 예를 들면 사용전 검사다. 그러면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걸 이 한 대학 노트에다 다 정리하는 겁니다. 사용전 검사 여기 나왔던 거 정리하다 보면 요게 하나의 전체적인 아이템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보지 마시고 요거 나왔던 거를 한 페이퍼에다가 정리를 한다. 이런 관점으로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요 인증도 그렇고 지능형 홈 네트워크도 똑같습니다. 지능형 홈 네트워크 뭐 세대 단말기, 그죠? 홈 게이트웨이, 단지 서버, 단지 네트워크 장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도 있지만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도 있죠.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 공부를 하시다 보면 두 가지가 같이 정리되실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뭐 AA 등급, AA 등급, A 등급 이 세 가지 등급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꼭 한 그룹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다 보면 이제 눈에 잘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장 관리 중에 장비 문제들, 프로토콜 분석기하고 자 오실로스코프 문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이번에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좀 깊이 있게 좀 다뤄서 정리를 꼭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산 문제 중에 또 난이도 조절을 한다면 자 콜라우시 브릿지를 이용한 저항 측정 방법. 콜라우시 브릿지 이것도 똑같은 브릿지죠. 브릿지에서 이 그 뭐 이렇게 사선 경계선에 있는 저항값 밑에 있는 이 저항을 이용한 콜라우시 브릿지를 이용해서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 뭐 그 배터리의 내부 저항이라든가 이런 거 측정할 때 우리가 콜라우시 브릿지 방법을 많이 썼었죠. 그래서 이것도 기출 문제에 어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좀 잘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반사계수와 정제 파비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이번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뭐 아시잖아요. 반사계수는 뭐예요? 부하 임피던스의 특성 임피던스를 더하고 부하 임피던스의 특성 임피던스를 빼고 이걸 우리가 반사계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20 로그에다가 반사계수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요거는 단위가 이제부터 dB가 되면서 반사 이제 손실이 되는 거죠. 반사 손실. 그리고 이 반사 계수를 이용을 해서 또 정제파비 SWR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SWR은 어떻게 해요? 1 마이너스 반사 계수 중에 1 플러스 반사 계수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더하기 빼기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 군데 모아서 잘 정리를 한 페이퍼 하나의 대학 노트에다가 딱 정리를 해놓으시면 한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기출 문제를 모아서 꼭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이 총공사비 구하는 문제 이번에 이것도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총공사비 구하는 문제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총공사비는 어떻게 구하나요? 총공사비 자, 공사비는 어떻게 해요? 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우리가 이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노경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재노경을 우리가 원가라고 하죠. 원가. 자, 원가, 순원가라고 하고 여기에 일반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이윤 일반 관리비하고 이윤까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공사 원가라고 하죠. 공사 원가. 이거는 재노경은 이제 우리가 그냥 순원가라고 하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은 우리가 이제 공사 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VAT 부가세를 다 이렇게 합치면 이걸 우리가 이제 총공사비라고 하는 거죠. 총공사비. 우리가 VAT는 얼마예요? 여기 얼마가 아니라 이 전체의 10%.
이 VAT는 전체를 다 더해서 10%가 되는 거고 일반 관리비는 어떻게 하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요율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일반 관리비죠. 여기서 또 하나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이윤 같은 건 뭐예요?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의 최대 몇 프로? 15%입니다. 그래서 이윤을 나타낼 때는 뭐는 뺀다? 재료비는 뺀다라는 요 개념 아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뭐 기출에서 많이 풀어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요 개념도 기존에 출제가 안 됐으니까 1회 때 잘 좀 정리해 놓으세요.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우리가 이제 어쨌든 기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단답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디도스 공격의 종류 뭐가 있나요? 뭐 씬 플러딩이라든가 ICMP 플러딩이라든가 뭐 티어드롭이라든가 이런 디도스를 공격하는 문제 요거는 또 기출보다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온라인이나 이런데. 그래서 디도스 공격 다시 씬 플러딩, ICMP 플러딩, 뭐 티어드롭 이런 종류들이 있죠. 그래서 최소한 한 3개에서 4개 종류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블록체인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블록체인. 우리가 퍼블릭 블록체인도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있고 그다음에 컨소시엄 블록체인도 있고 이 3가지. 그래서 퍼블릭, 프라이빗, 컨소시엄 블록체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3가지. 그다음에 V2X. 여기서 V는 비어클입니다. 비어클. 그래서 예를 개념들 이런 거예요. 차하고 여기 차하고 이렇게 통신. 그다음에 차하고 여기 인프라하고 이렇게 통신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V2X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하고 차가 통신하는 걸 V2V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차하고 인프라하고 통신하는 걸 V2I라고 합니다. V2I. 그리고 차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휴대 단말기하고 통신하는 건 뭐예요? V2P라고 합니다. V2P. 그리고 여기 이제 에서 V2V, V2I, V2P라는 게 있고요. 기존에 여기 차하고 우리가 이동통신 단말, 기존에 하고 있는 뭐 LTE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LTE 단말하고 이렇게 통신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V2N이라고 합니다. V2N. 그래서 V2X의 종류는 V2I, V2V, V2P, V2N 이런 것들도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차량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통신 그 개념으로 나오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테나의 3요소 뭐가 있을까요? 안테나의 3요소는 자, 이득이 있고요. 이득. 그다음에 임피던스가 있고 그다음에 지향성. 이걸 우리가 안테나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테나가 뭐예요? 이 무선 통신할 때 서로 무선 송신과 수신을 연결해 주는 이걸 우리가 안테나라고 하죠. 그래서 안테나의 3요소는 이득, 임피던스, 지향성 이런 거 또 하나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방화벽에서 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은 뭐예요? 이 방화벽이면 이쪽은 외부망이고 이쪽은 내부망이고 그리고 이 별도의 하나의 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망을 트러스트 존이라고 하고요. 트러스트 존이라고 하고 이 외부망은 언트러스트 존이라고 합니다. 언트러스트 존. 그리고 그래서 내부망은 신뢰가 확립된 존이고 외부는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언트러스트 존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DMZ 존입니다. DMZ 존. 그래서 DMZ 존 같은 경우는 어떤 누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존을 우리가 DMZ 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화벽은 트러스트 존, 언트러스트 존, DMZ 존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무선 전력 전송 이런 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요즘에 많이 언급되는 것들 중에 하나여서 제가 여기 써드리는 거는 최근에 기술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들만 좀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이런 것들도 기출에서 많이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좀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선 전력 전송 우리 요즘에 휴대폰 같은 경우 뭐예요? 다 무선으로 충전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선 전력 전송 종류는 이런 자기 유도 방식이 있고요. 자기 유도, 그다음에 자기 공명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기파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의 무선 충전은 다 자기 유도 방식입니다. 자기 유도 방식. 그래서 자기 유도, 자기 공명, 전자기파를 이용한 이런 방식이 세 가지가 있대요. 요즘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 문제들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설계 변경. 우리가 그 현장에 가면 이 현장 관리에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설계 변경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의 종류에는 FCN이라는 게 있고 FCR이라는 게 있고 자, DCN이라는 게 있습니다. DCN. 그래서 필드 체인지 노티스입니다. 그래서 필드 체인지 노티스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그냥 경미한 설계 변경이에요. 경미한 거. 그다음에 FCR 요건 리퀘스트입니다. 리퀘스트. 리퀘스트는 시공사의 어떤 요구, 시공사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 변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DCN이라는 건 여기는 디맨드입니다. 디맨드 요구에 이건 누가 요구하는 거냐?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되는 설계 변경입니다. 설계 변경은 FCN, FCR, DCN, DCN 이렇게 정리를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정보통신 설비 용량 계산서. 용량 계산서. 우리가 설계 도서 굉장히 중요하죠. 설계 도서 네 가지가 뭐예요? 설계 도면, 그다음에 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시방서를 기술 계산 설계 설명서라고도 하죠, 요즘에. 그래서 내역서가 있고 용량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설비를 설계 도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용량 계산서가 어떤 용량 계산서가 필요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CCTV에 대한 용량 계산서가 필요할 거고요. 왜냐면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전관 방송에 대한 용량 계산서. 이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에서 방송하는 걸 우리가 전관 방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송은 앰프라는 게 있고 스피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앰프에 몇 개의 스피커를 설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전관 방송 용량 계산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방송 공동 수신 설비,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중에 우리가 안테나 시설이 있죠. 그래서 안테나를 통해서 케이블로 들어오고 케이블을 통해서 헤드엔드까지 와서, 그죠? 헤드엔드에서 어떻게 해요?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를 통해서 최종 수구까지 가는 거잖아요. 사실 안테나, 케이블, 헤드엔드, 그다음에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최종 수구까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중에 안테나 시설에 대한 이런 용량 계산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현장에서 설계 변경이나 용량 계산서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최근에 디도스 공격, 블록체인, VTX, 안테나, 방화벽, 전력 전송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요즘에 많이 그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어떤 그 출제가 가능한 문제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한 페이지씩 해서 잘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출 문제를 어떻게 잘 정리할 거냐, 그리고
그 정리된 문제를 내가 시험 보기 전까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단순하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책을 보시든 어떤 영상을 보시든 어떤 뭐 교재를 사용하시든 상관없어요. 대부분 다 기출 문제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입니다. 22년 이후 기사와 산업기사를 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한 200문제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200문제를 다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 시점에서 안 되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 한 3일 전까지 최대한 정리를 하시고 시험 보기 뭐 이제 3일 전이나 일주일 전부터는 그 정리된 노트를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앞에서부터 공부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다면 2022년 이전 문제, 그래서 최소한 2019년 정도까지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기출 문제들을. 왜냐면 기출 문제 중에 좀 과거의 문제들을 좀 끄집어내서 좀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 2019년에서 그 전 문제까지는 너무 좀 과거의 문제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사용했던 기술을 지금은 안 쓰는 기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목표를 정하시고 내가 공부의 양과 공부를 어디까지 할 거냐는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2022년 별표 4개입니다. 2022년 이후를 완벽하게 하니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전 아까 말씀드린 2019년까지 한 번 더 푸시는 거는 이제 그 추천을 드리는 거고 내가 시간이 된다면 그리고 200개 핵심 문제를 정리를 해서 시험 5일 전 아니면 시험 3일 전에는 무한 반복을 해서 보시는 거를 요렇게 이런 절차를 꼭 밟으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참 이거 보시면 좀 답답하신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좀 화도 나고 왜냐하면 자, 2023년은 40%, 60%, 38%에서 전체적으로 합격률이 한 50%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1회 때 응시가 한 500명, 700명, 500명, 300명에서 전체적으로 합격을 많이 시켜주니까 이제 조금씩 주는 경향이 좀 있었죠. 응시 인원이. 근데 이번에 이제 1회 때 시험을 보면 총 한 850명 정도가 접수를 했고요. 그 중에 한 720분 정도가 응시를 했는데 총 한 140명 정도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은 한 20% 정도 됐습니다. 20%. 그리고 이번에 접수를 보니까 이게 뭐 정확하진 않아요. 수치가. 그 접수 인원을 이렇게 봐서 나온 수치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한 850에서 60명 정도가 접수를 한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응시는 전체가 다 응시를 하진 않으니까 한 700명 정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1회 때하고. 왜냐면 이제 기존에 좀 떨어지신 분들이 이제 재응시하는 비율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700명 정도가 응시할 것 같고 자, 이번에 합격률은 아마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 약간 좀 뭐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갑자기 옛날처럼 뭐 50%, 60%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래도 아마 비슷한 유형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거보다는 그래도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조금은 더 올려줄 포지션은 있어 보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2회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합격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러면 단답식이 아닌 이제 서술형식으로 좀 문제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단답으로도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서술로도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개가 안 되셨다면 지금까지 쭉 잘 정리해 오신 분들은 나머지 마지막 시험 5일 전에 계속 무한 반복해서 내가 정리한 노트입니다. 교재나 여기서 나온 문제를 반복해서 보시기보다는 내가 정리한 노트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52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계속 말씀드려요. 50개가 됐든 꼭 정리하셔서
그 시험 보기 3일 전, 5일 전부터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물론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합격을 하시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어쨌든 시험이라는 거는 빨리 합격을 하고 합격을 해야 또 내가 다음에 어떤 스텝을 밟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취업을 하신다든가 요즘에 이제 자격을 요하는 뭔가 이제 뭐 그 이런 이제 기준들이 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이 합격이 되지 않으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옛날에는 50% 뽑아줬는데 왜 갑자기 20%야? 이렇게 뭐 물론 뭐 기관을 좀 탓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탓하시기보다는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기존에 너무 암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나의 아이템을 정확하게 내가 좀 습득하고 이해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공부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준비하시고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꼭 합격의 영광을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